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합격의 법학원에서 이제 자료해석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다 외교원 준비하시는 분들이죠. 네, 이제 처음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뭐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혹시 올해 시험 접수해가지고 지금 시험 보러 가신 분도 있나요? 네, 공부해보니까 좀 어때요? 할만하던가요? 네, 네.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뭐 올림픽 정신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뭔가 좀 해보려고 하시는 건가요? 반반이세요? 네.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PSAT 중에서 이제 특히 2교시에 볼 자료 해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될 길을 예전에 갔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수험생 출신이고 저는 이제 국립외교원은 아니고 일반 행정 직렬에서 공부를 좀 오래 했었는데 공부하고 이제 강의로 따지면 지금 이제 3년 정도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피셋 시험은 이게 적성 시험이죠. 저보다 뭐 영어는 더 잘 하실 테니까 제가 굳이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공직 퍼블릭 서비스 애티튜드 테스트니까 공직 적격성 테스트 평가란 뜻이잖아요. 혹시 이 중에서 적성 시험 문제를 풀어 보신 적 있나요? 다 처음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주의사항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적성 시험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양한 전공이 아마 있을 것 같고 주로 이제 어학 전공인데 어학이든 아니면 다른 전공이든 다 여러분들 지식 싸움이에요.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공부한 방향을 토대로 정리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인데 적성 시험은 좀 달라요. 공부 방법 자체. 첫 시작 공부 방향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적성 시험이다 보니까 네, 제가 방금 여러분들 전공 과목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전공 과목 공부 어떻게 했어요, 보통? 학교에서 일단 강의 시간에 기본서 같은 거, 그러니까 교과서, 교수님들 저서 같은 거 가지고 하죠. 아니면 이제 외국어 같은 경우는 원서도 많이 보는데 일반적으로 기본서 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고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적성 시험은 반대로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첫 시작을 하셨더라면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이런 거 보기보다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접근을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행시 설명회 그러니까 5급 공채 설명회 할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국립외교원이 아니고 일반 행정 기준으로는 평균 80 정도를 목표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가 안정권인데 국립외교원은 조금 더 낮아요. 일반적으로 컷이 75점을 넘으면 안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툭 까놓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공부 조금만 하시면 평균 75는 금방 할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먼저 기초를 풀어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다 시작 단계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포지션인지 알고 시작을 해야 여기 도달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여러분들 공부 방법을 세울 수가 있고 기출은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역대 기출문제 어디서 인터넷 홈페이지 보는 거 아시나요 혹시? 잘 모르시죠? 인사혁신처 고시과 홈페이지가 고시.kr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가시면 자료실에 역대 기출문제가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전체 다 나와 있지는 않고 2007년, 2008년 이후 문제만 주어져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신 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일단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출제되었던 민간 경력직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를 처음 하시는 분들, 초심자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문제 난이도가 아주 쉬워요. 아주 쉽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풀더라도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처음 그 시작하신 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네, 저도 수험생이었으니까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풀어봤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비할 PSAT 시험은 여러분들이 40문제를 90분이라는 시간 제한 내에 풀어야 돼요.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으신 분 말고 문제 안 보신 분들은 아마 문제를 보면 이런 생각은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시간만 좀 충분히 주면 풀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얘예요. 시간 제한. 시간 제한 때문에 누구나 이 시간 압박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민간 경력직 문제는 일단 총 25문제를 60분 안에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 하신 분들은 한번 풀어보셔도 돼요. 이거는 꼭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아니라도, 네, 부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아마 풀어보셔도 아마 충분히 해결 가능할 정도의 난이도이고, 그 다음에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13년도 5급 공채 또는 외국어 문제를 풀어보세요. 2013년도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해에 국립외국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2013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해에만 외국어 문제가 따로 있어요. 원래는 같은 문제로 시험을 같이 보거든요. 네, 제가 공부를 좀 오래 해가지고 피셋의 역사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 시험이 이제 한 3년 정도 됐어요. 2002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안이 발표돼가지고, 네.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들어두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2003년에 처음으로 시험 평가를 2번 보고, 그 다음에 2004년부터 지금은 없어진 외시에서 시험을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근데 이때는 언어와 자료, 지금은 상황 판단까지 있죠. 네, 언어와 자료에 대해서 만 시험을 봤고, 그 다음에 이게 2006년부터는 다시 언어와 자료, 상황으로 나눠서 시험을 봤어요. 2회부터. 그리고 쭉 이어져 오다가 2013년도에 외시 마지막 해이자 국립외교원 첫 해라서 13년도는 다른 문제로 시험을 보고 12년까지는 외시와 행시를 같이 봤어요. 같은 문제로. 그리고 이제 14년, 작년부터는 다시 외교원이 폐지되고 국립외교원 시험만 남았기 때문에 14년도부터는 또 같은 문제로 봐서 13년도에 한해서만 문제가 두 종류 따로 있어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그냥 가볍게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예 생쫓아다. 나는 지금 필셋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기에 앉아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부터. 그리고 나는 필셋, 언어, 자료, 상황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알고 있고 뭐 이번에 시험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풀어볼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두 개 다 한번 구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들어가면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주의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네, 이제 우린 아니죠. 저는 시험 안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지 크기가 사실 정확히 말하면 비포보다 약간 큰 사이즈인데, 일반적으로 비포 사이즈로 출력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뭐 종이 사이즈까지 이야기하냐 말씀하신 분들이 있겠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책 크기 사이즈 뭐 B5나 또는 A4로 출력해서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제 한눈에 들어오니까 말씀하셨는데, 적성시험은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부터 실전과 똑같이 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문제 출력하실 때도 꼭 시험지, 실제 시험지 사이즈로 풀어보시길 적극 권장해 드릴게요. 네, 이거는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아는데 A4는 종이가 작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등록 원서 사이즈가 A4인데 한눈에 들어와요. 어떤 정보든지. 근데 B4 거의 2배 사이즈로 되면 이게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큰 사이즈 종이에서 푸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가끔씩 상담 들어오면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드리는 내용이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일단 풀어보시고 이 기출에 대해서 그러면 풀어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수험 가이드를 보면서 커리큘럼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시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네. 특히나 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어떤 것이냐면 이 시험은 신기하게도 공부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험은 그 필셋은 공부를 해도 당체 실력이 오르지 않는다. 공부해봤자 필요가 없다.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봐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히 오해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해서 실력이 안 오른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럴 시험이면 시험 자체 제도에 대해서 타당성이 떨어진 시험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이 지금 13년째 존속하고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공정하고 타당성이 있는 시험, 뭐 이견이 있겠지만 공정하고 타당성이 있는 시험이고 공부를 해도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먼저 첫 번째는 그만큼 노력을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히 합격할 만큼 노력을 하셨는데 오르지 않은 분들은 공부하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이게 적성시험이잖아요. 제가 강의하는 자료 해석에 한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료 해석 문제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료 해석이 보통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료 해석. 그냥 말만 들었을 때. 네, 제가 뭐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 드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문제를 처음에 딱 보면 아 이거 수학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초보자예요. 초보자.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수학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저도 공부를 이제 거의 8년, 9년 넘게 했고 뭐 수험생활 기간과 이제 강의 한 기간 합치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네, 수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 알죠? 그냥 나눗셈, 덧셈, 뺄셈, 곱셈 이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구구단 언제 외웠어요? 안 외우신 분 있나요? 혹시 모르시는 분 없죠? 구구단만 알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무려 5급 공무원 사무관을 뽑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 사무관을 뽑는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단순한 계산기 정도의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료 해석도 이 자료에 대해서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료 해석도 결국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수치에 대한 사고력 판단 이게 중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그 계산 능력 자체가 중요한 시험이 아니에요. 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깨닫게 될 때가 올 텐데 어쨌든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계산 과정이 들어가긴 한데 완전한 수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에 대한 사고력 판단이다. 따라서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정말 수학을 못해. 나는 수포자야. 정말 수학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신 분들도 합격해요. 수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숫자로 이루어진 사고력 테스트이고 물론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자료를 해석하는 학문이고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자료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필셋에서 자료 해석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로 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림, 세 번째 보고서. 이 외의 자료는 출제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표의 해석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응시 원서 있잖아요. 이것도 다 표예요.
이 표 안에서 죄송합니다. 이 표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치가 기입이 되어 있을 때 이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면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거를 도대체 테스트하고 시험을 보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론 저는 최종 합격을 못했지만 이제 현직에 이제 있는 합격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들 주로 하는 일이 사무관이라고 해서 별게 아니에요. 매일 보고서 작성하고 현안 보고하고 보고서 내려오면 그거 해석하고 그거에 바탕이 되는 아주 기초로서의 영역이 자료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국립외교원 준비하신 분들이니까 외교관이라 해서 다를 거 없어요.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표와 그림, 보고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한 시험이라고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학이 아니에요, 절대. 수학이 아니고 계산, 산술적인 과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능력 가지고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료, 가장 대표적인 표, 그리고 그림은 여러분들이 소위 그래프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뭐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원 그래프, 분산형 차트, 방사형 차트 이런 식으로 관계도 그림이 나오고 보고서는 그냥 줄글 형태로 지문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강의라기보다는 이 PSAT 특히 자료 해석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이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기출문제부터 풀어보시고 두 번째는 오해하지 마시라. 공부하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도 이제 5급 공채 준비를 해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언어나 상황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언어나 상황은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아요. 자료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얘는 공부할수록 올라가요. 제가 자료에서 강사가 아니고 저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경험 삼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언어나 상황은 임계점이 존재해요.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해요, 사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시간을 들였을 때 가장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전략적인 과목은 사실 자료 해석이에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정규 교육과정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좀 학교 나오신 분 있나요, 혹시? 네. 미리 말씀드리면, 간혹 그런 분들은 해외에서 학교 다니실 때 수학을 계산기로 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연산, 과정이나 암산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계산기는 이제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계산 능력은 길러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겠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학원 커리큘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받으신 가이드북 있죠? 네, 가이드북 65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제가 작성한 공부 방법론인데 네, 가이드북 65페이지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저도 자료 해석 모강도 끝났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 시즌이고 이제 다다음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거의 끝났고 이제 올해 초부터 다시 입문 과정부터 시작하시는데 거기 보시면 각 커리큘럼별로 몇 점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2013년 외교원 또는 5급 공채 어느 걸로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를 풀어보고 단 90분 시간은 꼭 재세요. 90분 시간을 꼭 재시고 못 푼 것은 다 틀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오는 점수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 사실 다 들으시면 좋긴 하죠. 당연히 다 들으시면 좋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2차 병행 그리고 내년부터는 헌법 도입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PCS에 투자할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신다라면 이 정도로는 꼭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입문과 기본 과정에서는 기본 이론 위주 또는 난이도가 좀 낮은 문제 위주로
진행이 돼요. 따라서 좀 기초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입문부터 수강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에서 사실 거의 모든 걸 다뤄요. 이게 기본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문제를 딱 풀어봤는데 도대체 자료 해석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방향성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본 강의 정도는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와 핵심은 여러분들의 그 문제 적응력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전공 공부는 일정한 텍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식 테스트예요. 근데 PSAT, 이 적성 시험은 좀 달라요. 혹시 이 중에서 꼭 P셋이 아니더라도 뭐 삼성의 사트, 뭐 G셋이나 아니면 뭐 리트, 피트, 디트, 비트 이런 다른 타 영역, 타 시험의 적성 시험 문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주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언어든 자료든 상황이든 문제를 봤을 때 제한 시간, 이 제한 시간 내에 뭐 90분이긴 하지만 산술적으로 한 문제당 2분 15초, 뭐 2분 15초로 하면 너무 딱딱 나는 것이니까 대략 2분 내에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단순히 공부하는 것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따라서 심화와 핵심에서는 하프모강, 그리고 핵심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역대 기출문제 정리하면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들으시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과 모강 정도는 누구나 한 번쯤은 수강하시니까 제가 거기 공부 방법론에 적어드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앞으로 방향을 좀 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 들어가셔서 출력해서 꼭 풀어보시고 뭐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그 2차 과목, 그 2차 논문 과목 선생님이신 그 경제학 윤지은 선생님 모셔가지고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그 여러분들 설명 끝나고 그 1층에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뭐 상담 받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내려와서 상담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윤지은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경제학하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국제경제학까지 담당하고 있는 윤지훈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는 뭐 당연히 지금 국립외교원을 그 염두에 두시고 이제 관심사항들을 좀 해결하고자 오신 거 맞죠? 그죠? 자, 일단 그 국립외교원 시험이 그 예전에 뭐 외무고시 어떤 부분이 이제 대체가 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 기본적으로 그 예전에 그 외무고시라고 했잖아요. 예, 국립외교원을 준비한다고 해서 시험 자체가 달라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 시험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과목도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몇 가지 어학 부분만 조금 대체가 된 것 뿐이고요. 실제로 지금 국립외교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제 상당 비중이 그 예전에 외무고시를 좀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제 국립외교원 이제 준비 과정을 실제로 좀 같이 대비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그 행정고시를 뭐 준비한다기보다 일단 국립외교원 쪽이라고 한다면은 제 예상하건대 아마도 이 경제학 과목은 굉장히 생소한 과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자, 물론 학교에서 뭐 경제학 과목을 한 번 정도 뭐 이수 뭐 수강을 했다라는 그 경험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이 경제학이라는 그 레벨에는 이제 한참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GDP가 뭔지 공부하고 뭐 실업이 뭔지 공부하고 뭐 이런 측면은 거의 안 배우신 거나 다름이 없고요. 실제로 4년 동안의 경제학과를 이제 그 전공을 하시고 이제 졸업하신 분들도 예, 실제로 이쪽에 그 이제 고시를 좀 준비해야겠다 마음 먹으실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예비 순환부터 처음부터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의 과제는요, 이제 이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궁극적인 목표를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이제 그 논문도 쓰시잖아요. 논문 같은 걸 쓰시면서 이제 전공 과목을 좀 심도 있게 무언가를 분석하는, 사실 이런 공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역에 가셔서 이제 경제학 하실 일 없어요. 경제학 하실 일 없고 뭐 어학도 뭐 필요한 부분만 하실 거고요. 예, 사실 이 시험은요,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정부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내가 줄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뭐 슬프지만 또 다시 한번 그 서열을 매기는 이런 그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된다고요. 자,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과목이 이제 그 어학을 제외하고요, 크게 세 가지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법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자, 법 과목입니다. 그리고 국제정치라는 과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이에요. 두 가지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국공채 쪽에서는 경제학도 따로 그 시험을 보고요. 국제경제학도 따로 시험을 출제해서 다른 과목으로 취급을 하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에게는 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은 이제 하나의 과목처럼 좀 인지가 돼야 되는 공부를 좀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 많은 분들이 뭐 여러분들 그 경제학이라는 과목 자체가요, 그 어릴 때 수학을 좀 잘하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쵸?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라는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은데, 맞죠? 자, 일단은 제가 확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국립외교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어릴 때 그 수학 공부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못하게 되어서 아쉬웠다. 남의 얘기인가요? 그죠? 아, 드디어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수학 따위는 제끼고 이제 이런저런 뭐 책도 읽으면서 이제 좀 살맛이 난다. 예, 그게 여러분들의 가능성이 높다면은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외교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수학적인 센스가 조금 요구되는 과목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경제학을 어려워하세요. 경제학을 어려워하시고, 특히 직렬 기준으로 이제 공대생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공계 뭐 미분 적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경제학을 수학적으로 달라붙다 보니까요, 조금 더 수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문과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어려움을 느끼세요. 어려움을 느끼시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예, 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입어요. 그죠? 풍어를 입는데요. 서당계가 3년 동안 공부를 했으면은, 그쵸? 짓겠죠, 그냥 풍어를. 예, 그죠? 시를 지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항상 바로 다음 시험이어야 해요. 예, 내년에 다가오는 시험이, 올해는 솔직히 좀 그렇고, 예, 내년에 다가오는 시험이 항상 목표가 되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이제 지금 같이 스타트를 끊으신 분들뿐만 아니고 작년 또는 재작년에 스타트를 끊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대등한 위치에서 이제 약간의 시험운을 보태셔가지고 이제 합격하는 걸 목표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항상 그 바로 이 다음 시험을 항상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제 커리큘럼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경제학에서 엄청난 고득점 하시고 붙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뭐길래 이렇게 좀 그 뭐 어떤 개념인지는 좀 아실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고시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어떤 소양을 요구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이 좀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자, 수업 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자,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회학문에서 미시적으로 분석한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는데요, 이걸 미시적으로 분석하자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혈액형도 따져보고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이제 평상시에 어떤 뭐 좀 소심한 사람인지 아니면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뭐 얼굴은 조금 뭐 꽤 생겼는지, 뭐 이런 이 개인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미시적인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거시경제학도 수학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수학적인 센스를 요구한다고 했지만 고등학생들이 그 준비하는 수학에 비해서는 훨씬 더 레벨이 떨어져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약간의 수학적 센스가 가미되면 되는 건데요. 자, 미시경제학은 그런 수학적 센스가 이제 그 극대화라는 어떤 그 수치 변환으로 실제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진 용돈이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이번 달에 알차게 실제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제 술자리를 몇 번 정도, 그 다음에 식사를 몇 번 정도, 뭐 옷 같은 것도 몇 번, 몇 벌 정도 구매를 해야 될지, 이런 그 고민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행동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 행동 기준을, 이제 함수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함수로. 미시경제학은 함수로 설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 그 커피하고 빵이 있어요. 커피하고 빵을 같이 그 밸런스 맞게 먹으면은 굉장히 효용이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커피만 먹어요.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이 커피만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먹는 커피 한 잔이 이게 지금 사람이 먹는 음식이겠습니까? 좋아요. 커피 마실 거 하나도 안 마시고 빵만 먹어요. 그건 적당히 먹을 때는 신이 나지만 점점 먹어가다 보면은 마지막 날 먹는 그 마지막 빵은 정말 그 죽을 맛일 거라고요. 그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소비를 하는 과정에 나의 어떤 그 효용치가 증가하는 폭은 점점 더 체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체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미분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1,000원이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커피를 한 잔 사 먹을 것인지 아니면은 밥을 한 끼 먹을 것인지 고민할 때는요. 저울질을 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플러스 10이라고 내가 인지한다면 커피는 플러스 15 아니야. 그러면 나는 커피를 구매하는 것이 마지막 돈으로 커피를 구매하는 것이 내가 가장 바람직한 경제학적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수치적으로 분석해서 답을 도출하는 과목이 바로 미시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고요. 그 과정에서는 비용도 극소화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부는 어떻습니까? 정부도 실질적으로 사회에 손을 많이 대요. 많이 대면은 이 대는 족족 사회에는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정부가 조세를 걷어야 되죠. 조세를 걷어서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디에서 실제로 내가 돈을 뜯어야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조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 밸런스가 좀 흐트러지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적을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시경제학은 우리가 제한된 재원 내에서 무언가를 극대화시킨다든지 무언가를 극소화시킨다든지 이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이 실제로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이 필요해요. 미분이 필요하죠. 왜? 내가 지금 빵을 먹었더니 처음에는 신났어요. 신나서 처음에는 즐거워 죽습니다. 즐거워 죽다가 언젠가부터는 빵만 봐도 토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빵을 먹는 개수를 정할 때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사실 우리가 미분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개념인데 그게 0이 되는 좌표를 찾아가지고 내가 빵을 먹는 개수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약간의 고난이도의 미분을 요구하진 않습니다만 약간의 어떤 미분이라는 측면을 접근하셔가지고 요 개념을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서 수학적 센스를 조금씩은 여러분들이 예전 마인드를 복구해 나가야 되는 과목이 바로 미시경제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혹시 어릴 때 수학 공부하시면서 재밌었습니까? 네, 즉각적인 반응 좋습니다. 재미없어요. 그죠? 재미없어. 미시경제학도 여러분들 근데 수학 문제도요. 단원별로는 문제가 막 내가 풀리잖아요. 한번 듣고 문제 푸는 그 단원은 재밌어요. 그죠? 미시경제학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려요. 재밌어지기까지는 이제 약간 그 노력들을 좀 하시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해야 돼 하면서 고민을 하시면서요. 언젠가는 문제가 풀리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흥미가 생기는 과목이라면 거시경제학은요. 아까 어떤 사람이 사고를 쳤다 그랬죠. 그럼 그 사람이 사고를 친 원인에 대해서 주변의 환경, 어떤 그 릴레이션십이라고 하죠. 이 환경을 실질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이제 가족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형제 사이에서 뭐 다툼이 많았었는지, 뭐 사회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직장은 어떤지, 실제로 주변부를 검토하면서 주변부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사회학문에서는 이 거시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의 거시경제학은요, 우리 신문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들 있죠? 뭐 GDP, 환율, 뭐 실업, 인플레이션. 그럼 여러분들이 초반에 공부할 때 재밌어요. 이런 용어들 사이에 관계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 원유가가 지금 막 하락하고 있죠. 그죠? 뭐 물론 우리나라 세금이 정액세 기준으로 많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반값으로 떨어져도 기름값은 반값으로 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유가 좀 싸요. 원유가 좀 싸면은 GDP 올라갑니다. 물가도 떨어져요. 물가 떨어지고 고용률도 좀 괜찮아지고 덕분에 실업률도 좀 감소하게 되고요. 기업들은 투자가 증가하고 민간들의 소비는 또 조금씩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어떤 A라는 임팩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충격이 그 정도가 여기저기에 미치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인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뭐 신문 기사 한번 자격증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던져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싸매는 거예요. 아, 실험은 어떻게 될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출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유가의 하락이 경제의 기초 변수들에 미치는 효과들을 분석하세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총동원하시게 되면요, 우리 가정은 원유가는 떨어졌는데 더 쪼들려. 그러니까 GDP는 감소시켜야지.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거시경제학에서 이런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읽을 수 있는 변수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모형을 설정하는 거예요. 모형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어떤 모형들은 그 모형을 설정하기까지는 그 가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가정에 근거해서 모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모형에 따르면은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예를 들어 뭐 저 실질 임금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나는 저 가정에 동의할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으니까 내 가정에 따르면은 내 분석대로 이 컴퓨터에 인풋을 해서 아웃풋을 꺼내면요, 아니다. 이건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충격이다. 그래서 학파별로 조금씩 견해가 갈릴 수 있고, 어쨌든 이 경제의 변수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공부하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할 땐 초반엔 재밌어요. 일단 뭐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막 흥미로워집니다. 이 거시경제학을 보면서 공부를 뭐 이제 한번 뭐 예비순환 정도를 거치시게 되면은 신문 기사를 볼 때 예전에는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았던 단어들이요,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기사를 읽을 때 훨씬 더 재밌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그 길고 복잡한 메커니즘의 그 기준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좀 어려움이 굉장히 좀 있는 과목입니다. 더 난이도가 있어요.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요, 실제로 그 교수님께서 출제를 문제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수님하고 만나서 제가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을 뭐 국경까지 이렇게 많이 공부했으니까 저 좀 봐주세요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안에 순수하게 여러분들 필체로요, 그래프도 그리시고 뭐 모형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때로는 뭐 계산도 하시고요. 이러면서 교수님의 질문을 이 종이 쪼가리 하나를 가지고 실제로 나의 능력을 검증받고 점수로 환산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계신 이게 외교관이 되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목표잖아요.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학원에서 진행되는 커리큘럼은 굉장히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우리가 뭐 여유 있게 앉아서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토론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고요. 1년 정도 지나서, 그죠? 여러분들 시험 기준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조금 더 아니겠습니까? 1년 2개월, 3개월 정도?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답안으로 옮겨 적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따라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경제학 지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해가 기본이겠지만요, 때로는 이해를 포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거의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시험 직전까지 이해가 안 가는 거를 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뭐 저기 뉴턴처럼 뭐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 고민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부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때로는 에이 어쩔 수 없네. 이거는 만큼은 내가 이해가 안 가니까 납득이 조금은 안 가지만 이 정도 연결고리는 암기하도록 하겠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과제는 현학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경제학을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실제로 크게는 4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그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하셔야 되는 그 과정 자체가요, 요거 답안 작성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 한 번 정도 들춰보셨으면요, 글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걸 그대로 옮겨 적으면은 문제 출제해 준 거에 10%, 20%도 적지는 못해요. 결국 여러분의 과제는 그렇게 좀 방대하고 자세히 적혀 있는 글들을 요약 정리하셔가지고 문제에서 요구되는 핵심 포인트만 딱 집어가지고요, 답안에 그대로 여러분들 필체로 적는 거예요. 실제
실제로 다양한 그래프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핵심적인 그래프만 꺼내셔가지고 여기 답안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사전적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요. 자, 그게 바로 이제 곧 진행되는 예비 순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순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반복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요, 그 1년 동안에 단 하루 공부한 내용을 실전 가서 답으로 쓸 수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따라서 최소한은 4번 정도를 1년 2개월 정도 사이에 반복하면서 이게 자동적으로 장기 기억화되고 내 노력으로도 기억화시키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순환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예비 순환이 있고 뭐 1순환이 있고 2순환이 있고 3순환이 있다고 해요. 자, 여기 적혀 있는 숫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가지고 있는데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를 압축시켜서 여기 때려박는 게 과제라 그랬죠. 그죠? 근데 그를 위해선 사전적으로 줄이는 과정에선 실수를 상당히 많이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암기를 해서 줄일 수가 없거든요. 줄이다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빼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해가 안 가면서 줄이다 보면은 실제로 정말 그 전달이 안 되는 그 글귀를 여러분들이 적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줄이면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학을 소개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비순환은요,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소개하는 과목이요, 이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제학, 지금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소개시켜 드렸죠. 그 정도 레벨이 아니고요. 이제 모형 하나하나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모형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그 서점 가셔가지고요, 무슨 뭐 천체 뭐 물리학 같은 거 책 한번 사가지고 펼쳐보세요. 다 한글로 적혀 있어. 그게 여러분들에게 책입니까? 아니죠. 이집트 상형 문자만도 못한 거죠. 걔네들은 그림이라도 보이니까요. 그죠? 실제로 한글로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경제학 책을 처음 들춰보시는 분들에게는 그 책은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혼자 붙듣고 여러분들이 경제학 책을 한 번씩 이해될 때까지 그러면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4개월에서 5개월이면요, 여기 신림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 과목을 한 번씩 다 돌리는 시기예요. 그죠? 따라서 예비순환은요,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경제학을 소개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모형이라든지 뭐 기본 개념이라든지 뭐 사소한 미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처음 배우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본적인 목표는요, 교과서 1회독이에요. 교과서 1회독. 자, 여기서 1회독은요, 단순히 한번 읽었다고 해서 1회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적어도 60, 70% 정도는 내가 해내면서, 뭐, 요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넘어가야 되겠다. 이 정도의 어떤 그 1회독을 우리가, 경제학 1회독 예비순환의 목표로 잡고 있어요. 당연히 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수업 때 3시간 정도 설명을 듣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이런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가시게 되면은 분명히 혼자 읽을 때 실제로 그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서는 이제 4배에서 5배까지는 시간을 압축시킬 수가 있고요. 어쩌면 4, 5배 진행이 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고 매일매일 해당하는 부분을 교과서를 읽으시면서 어쨌든 기억이 나건 안 나건 1회독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방대한 양을 요약해 나가는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조금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저런 식으로 요약하고 있구나라고 사전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비순환 나온 것 같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그 닦는 과정에서 그 전 단계 정도로 일단 그 4년 동안의 그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을 학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토론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뭐 용어도 많이 이해를 하고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비슷한 레벨까지는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단계가 예비순환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사실은 우리의 과제는 결국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를 푸는 것까지는 좋지만 문제를 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답안에 전달하는 게 굉장히 또 까다로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과서를 옮겨 적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요약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1순환이요. 예비순환하고 실제로 난이도가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많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 교과서를 같이 들춰오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 경제학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끌어올리는 단계라면은 이순환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에 적을 수 있는 이 요약을 실제로 이해하시면서 정리하시고 한 번 더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열을 좀 하시는 단계가 이제 7월 달에 진행되는 이제 이 1순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7월부터 전과목 한 바퀴 돌리시게 되면은 이제 뭐 한 3, 4개월 지나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의 요약은요, 무슨 뭐 키워드로 요약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한 5줄, 10줄, 여기서 10줄 정도 소개되어 있는 거를 여기는 한 2-3줄 정도로 이제는 경제학 서로 알고 있는 사람끼리 대화할 때는 약어도 쓸 수가 있는 거고, 뭐 개념도 조금 명확하게 좀 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요, 예비순환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은행은 실제로 현실 경제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돈을 못 빌리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제는 완전히 마비가 와요. 그죠? 거래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비가 올 것이고, 부동산이 마비가 온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실제로 담보 가치가 상당히 감소하게 될 테니 은행은 더더욱 돈을 빌려줄 때 힘들어지게 됩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요, 여러분들에게 007 가방에 뭐 1억 들고 와가지고 빌려드렸습니다. 뭐 지장 찍으세요.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상으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은 1억을 가지고 경제에 융통시킬 수 있는 돈이 뭐 많게는 10억. 그 이상으로도 실제로 경제에 어떤 자금을 굴릴 수가 있는 집단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경제은행의 이 대출 시스템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예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경제가 조금 불안해지고 힘들어지면은 여러분들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거예요. 화폐는 가치가 적혀있는 명목대로 숫자 디지털 넘버로 되어 있지만 부동산은 잘못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줄이고 내가 화폐를 보유하려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은 은행은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이 줄어들게 되죠. 그죠? 따라서 경제는 약간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어때요? 충분히 10줄 넘었습니까?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상황을 답안에 적으실 때는요,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민간은 화폐 수요를 증대시키므로 실제로 화폐 수요가 증대되면은 은행의 통화 창출 기능을 우리가 이제 통화 승수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통화 승수가 감소하여 이 시중 거래의 통화량이 그 위축되므로 경제에 실제로 어떤 그 균형을 나타낼 수 있는 LN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경제는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어때요? 훨씬 시간적으로 줄어들었죠? 여러분들의 답안을 이렇게 길게 정확하게 이해한 거를 요약한다는 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뭐 단답형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고 요약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벨은 비슷합니다. 레벨은 비슷한데요, 복습을 충분히 하셔야지만, 그때 그거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제 문제 풀기 전 단계까지 하나하나 개별 모형들을 정제하는 단계가 이제 1순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교과서 1회독 하셨죠? 그죠? 사실 여기 또 1회독 해야 돼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거든. 그리고 여기서 또 1회독 하셔야 되고요. 틈만 나면 자꾸 한 번씩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요약 한 번 했죠? 이거 요약한 거대로 이제 문제 푸는 과정을 2순환, 3순환 때 계속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목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자, 1순환이 지나면은 이제 한 10월 정도쯤 되려나요? 자, 2순환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부터는요, 난이도가 별 차이가 안 나다가 난이도가 별 차이가 안 나다가 2순환쯤 되면 난이도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고 관심을 갖는 것과 신문을 읽는 것과 문제를 푸는 거는 분명히 레벨이 달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드리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1순환까지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닦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고민하고 저와 같이 고민하고, 자, 2순환부터는 그런 고민들이 이제 드디어 답안으로 현출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2순환은 10월 달에 진행이 되고요. 자, 이 10월 달부터는 그냥 중심은 문제풀이에요. 당연히 이론 정리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시간 내에 이론 정리만 하는 것과 문제풀이가 중심이 되어서 이론 정리를 하는 거는 이때 이론 정리는 거의 곁가지 수준이 되는 거고요. 이전 여러분들 문제 들춰보시면서 저와 함께 문제풀이
방법 있죠. 그죠? 문제를 같이 제가 풀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푸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가져가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그 문제 그 푸는 방향 있죠. 그걸로 스스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건요. 예, 문제 풀이는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좋아요. 인수분해 그 학교 선생님이 뭐 100번 풀어줬어요. 나는 한 번도 안 풀어봤어. 실전에서 풀 수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푸는 방법 몇 번 알려주고 차라리 때리면서 자습을 하는 게 어쩌면은, 안 때려요, 제가. 절대 안 때립니다. 어쩌면 그 때리면서 자습을 시키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능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업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풀어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이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풀어드려야 한다면 몇 개 풀어드릴 수가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기 위해서 갑자기 또 혼자 하려면은 1년 걸려요. 이 과정을 실제로 단기간 내에 빨리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이순환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이순환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실전에 가셔가지고 점수 충분히 합격할 만큼 나와요.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계예요. 여기서부터 경제학을 조금씩 전개해 나가고 이렇게 레벨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여기서 급상승하면서 끝나는 게 바로 2순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순환과 3순환 사이에서는요. PSAT가 있죠? 자, 이거는 약간 속성이 다르네요. 자, 2차 시험은 밤새고 가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지만 이건 능력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기여가 완전히 스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 피셋을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금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피셋이거든요. 그 단계를 거치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것들을 조금만 틈틈이 그냥 정리를 하셔도 돼요. 이제 3순환, 피셋 끝나자마자 진행되는 3순환은요. 2차 시험 보기 직전의 순환 과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탁 잘라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3순환 정도가 되면은 실전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고 쉬운 문제도 나와요. 쉬운 문제를 누가 더 안 빼먹고 잘 쓰냐. 이것도 이제 합격을 위해서는 굉장히 그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3순환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거의 1년 남짓 걸쳐가지고 8개월 남짓 걸쳐가지고 이제 완성하신 부분들을 단 한 20일 남짓 동안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최근에 어떤 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학도 수학이 아니에요. 경제학도 사회에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그 과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사례를 통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만들어보고 정리해보고 이런 단원이 바로 이제 시험 직전의 3순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3순환은 이렇게 충실히 해오신 분들은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걸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분들은 정말 반복한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난이도는 쭉쭉 올라가지만 실제로 머릿속에서 내가 이 정도 난이도면 해볼 만하다라는 거를 예비부터 3순환까지 능력을 키워가시면서 공부를 해내시면요. 그에 합격하는 데는 사실은 뭐 약간의 뭐 운적인 요소도 필요하겠죠. 워낙에 이제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하지만 약간의 운만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면은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경제학 레벨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과제입니다. 자, 사실 이 경제학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국제경제학 하셔야 돼요. 국제경제학은 경제학 파생 과목이고 국제경제학은 경제학 난이도가 이만큼이면은 국제경제학은 난이도가 이만큼입니다. 그죠? 그래서 갑자기 하려면은 경제학 할 때 그래도 흥미를 느끼셨던 분들이 국제경제학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버거워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보세요. 그냥 해요. 또 국제경제학 난이도가 이만큼 끝자락에 한 번 더 하고요. 2순환 끝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국제경제학 할 때는요. 여러분들의 난이도는 경제학에 비해서 더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국경이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초반부터 그냥 무식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에이 이거는 일단 뭐 다음번 순환에 이해하고 이건 암기하도록 하자. 뭐 경제학 잘하게 되면은 이해될 수밖에 없는 과목이 국제경제학입니다. 국제경제학도요. 경제학이에요. 경제학적 기본 베이스가 있으면은 이해가 쉽고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이해가 빠른데요. 경제학 기본 베이스를 쌓고 그 다음에 국경을 시작하시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못 붙어요. 국경이 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렵지만 미리미리 좀 힘들지만 미리미리 해놓으면 이때쯤 됐을 때에는 이제는 국경도 생각보다는 경제학에 비해서 오히려 쉬운 과목이네 이런 측면으로 접근될 수 있는 중간에 이제 포함되어야 하는 그 순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국제법과 국제정치학 다른 속성이 조금 다른 과목들이 이제 순환을 어떤 식으로 목표로 잡아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좀 어떤 과제들을 던져주시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저는 경제학만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학 이 순환 단계가요. 아마 다른 과목도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과목을 소개시켜 주실 거고 점점 문제를 푸는 능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레벨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게 아마도 다른 과목에서도 목표로 잡고 계신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경제학 과목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요, 이제 좀 쉽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초반에 그냥 이해 그냥 나 못하니까 암기하겠다. 내가 언제 뭐 수학을 뭐 암기해서 뭐 이해해서 공부했냐. 초반에 실질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 그냥 정말 실력 밑바닥으로 계속 유지시킬 수도 있어요. 초반에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꾸 밤이 뭐 자는 시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요. 모든 과목과 모든 스포츠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할 때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비가 되고요. 항상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난이도라 하더라도 실제로 남들보다 앞설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경제학은 합격자들 기준으로도 30점까지도 차이가 나요. 30점, 100점 만점에 30점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5점만 차이 나도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총점 기준으로요. 3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어마어마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7월부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초반에 엄청 힘들었죠. 방학 때 많이 힘드셨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붙으신 분이 계신데요. 이제 외교원 기준 경제학 94점이 나오셨어요. 다른 분들 평균 따져도 80점대 밑에예요. 70점대 될까 말까인데요. 그분 94점 받으시고 정확히 1년 만에 합격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분도 초반에요. 못 푸는 문제도 너무 많지만 못 푸는 문제를 암기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암기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암기거리는 제가 드리지도 않을 거고요.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힘들더라도 공부를 해 나가시면요. 경제학 쉬운 과목 아니지만 급상승합니다. 경제학 실력이 급상승해요. 초반에 암기하면은 남들보다 조금 나은 답안을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 실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신 분들에게 턱도 없이 역전이 될 테니까요. 기본에 충실하시면서 이해하는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경제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이 정도라고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그 고시를 준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주변의 조언들도 많이 받았겠지만 뭐 제가 이제 경험상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일단 이게 장기 마라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년 안에 붙는 걸 목표로 잡아야 되겠지만 1년 안에 붙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2년 정도 3년까지도 많이 바라보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공부인데요. 자, 그렇지만 이게 지금 장기전이기 때문에 뭐 진부하게 마라톤이다라고 딱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요. 마라톤은 그럼 3년 뒤를 목표로 달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1년짜리 단위의 마라톤을 계속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톤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약간 무리하면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체력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 싫어하시는 분들도 뭐 줄넘기라도 좀 하시던지, 그죠? 아니면 뭐 수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가도 있고, 뭐 헬스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등산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비추인데 너무 좋아하면 또 등산도 하시고요. 줄넘기 하면서 등산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되게 힘든 타이밍이 한 번 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와요. 체력적으로 와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이때쯤에 한번 뭐 좀 쉬고 싶고 막 몸도 막 아프고 막 이렇게 1차 공부를 했더니 막 머리 아프고 막 이럴 때가 와요. 그죠? 또 막판에 가면은 잠을 많이 못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 때요. 그간 비축하는 체력이라는 의미에서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지만요. 진짜 몸이 찌뿌둥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던 운동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소한 줄넘기라도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운동 같은 거는 꾸준히 하나라도 좀 잡고 해주시는 게 맞아요. 뭐 자기 전에 뭐 이렇게 뭐 요즘에는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도 많죠. 뭐 스쿼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상한 이름 있지 않습니까? 팔꿈치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최대한도로 아껴 쓰시면서도 충분히 체력 관리하시고
하루만 밀려도 2, 3일이 손해가 나는 과목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거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해서 뭐 하루 정도 뭐 쉬었다 해도 뭐 그냥 끊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공부는 흐름이 있거든요. 뭐 2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한 번 다 끊기면요. 그 전후 관계가 굉장히 좀 애매한 이 초반 또는 중반 이럴 때 전후 관계가 끊겨버리게 되면은 실제로 그 복구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힘들어도 수업을 내가 이걸 들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으면은 중간에 끊지 않고 수업을 듣는 체력을 비축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생활 리듬이에요. 반드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뭐 반드시 뭐 14시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시험 직전에 공부하시는 그 효율성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잠시 뒤에 시험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이거는 초인이죠, 초인. 여러분들 시험 한 달 전에 그 과목 똑같은 거 책 들춰보세요. 집중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를 매일매일을 자,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여가를 즐기고 여가를 즐기라는 게 또 이제 공부를 위한 여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도 좀 하시고 식사도 좀 여유 있게 탄탄하게 하시고 잠도 좀 꾸준히 푹 주무시면서요. 실제로 이 단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더라도 굉장히 집중도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영부영 앉아서 뭐 10시간 넘게 내가 뭐 엉덩이 붙이고 있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6시간, 8시간 앉아있는 사람을 이기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의 과제 자체는요, 꾸준히 생활 리듬을 유지할 것. 아시겠죠? 같은 시간에 앉아있더라도 어떤 날은 10시에 피곤하고 어떤 날은 10시에 쌩쌩하고 이렇게 만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뭐 누가 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뭐 12시 반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던 리듬을 하나 만드시고 그대로 쭉 지속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와닿아요. 뭐 어떤 분들은요. 아침 막 9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새벽 3시까지 공부하세요.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얼마든지 이 페이스라는 것은 나중에 필요하면은 조금 조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2차 과목은 여러분들 밤새도 시험 잘 맞을 수가 있어요. 1차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컨디션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 리듬을 흐트러지지 말고요. 바꾸지 말고 이제 페이스를 지속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도 여기서 그 공부를 이제 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꿈을 향해 달리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분들의 어떤 경험담도 있고 제 지인들도 많고 제가 이제 그 공부와 관련 없이 외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체력을 비축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할 것, 두 번째는 이제 생활 리듬을 안정적으로 규칙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거 있죠? 그거를 항상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그죠? 자, 합격자가 100명이면요. 다 같은 수업을 듣고 합격했더라도요. 합격하는 방법은 100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뭐 같은 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공부 방법마저, 합격 방법마저 일치하는 게 아니듯이 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암기력, 그 다음에 이해력 또는 이제 뭐 필력, 뭐 필기를 못 알아보게 쓰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요.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노력하시는 게 맞아요. 그죠? 그쪽으로 집중해서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정리하시고 이제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시고 내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잠을 좀 줄이는 게 맞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이제 학원을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하셨다면은 이제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학원의 스케줄에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 이 수업 외적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스스로도 많이 해보시고요. 이제 고민스러워서 결론이 안 나온다면은 뭐 저나 아니면은 이제 학원에 선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상담도 좀 같이 하면서 같이 한번 또 고민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가장 자신에게 이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제죠. 그죠? 여러분들 1등 해가지고 저기 그 신문에 얼굴 대문짝하게 나는 게 목표입니까? 네? 2등도 괜찮지 않아요? 그죠? 빠른 시간 내에 붙기만 하면은 이 시험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이제 인생의 기회가 되는 시험이 분명합니다. 자, 일단은
항상 기본에 충실할 것, 전 과목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행을 바라고 뭐 적당히 암기해서 뭐 내가 대처하는 것들은요, 막판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을 때에나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어떤 기본에 충실하셔가지고 이해하시고 노력하시다 보면요, 금방 보상받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밀리는 것 같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역전시킬 수 있는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시면서 이제 목표 삼아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판단을 정확히 잘 하시면서 달리시다 보면요, 그러면은 분명히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와서 여름이 오고요. 한 가을 초쯤 되면은 내년 정도 시험에 대해서 확신이 드시는 타이밍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예,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달리시다 보면요,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요. 이제 초반에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불안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이제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고시 공부를 하겠다, 또 외교관이 되겠다라는 이제 꿈을 가지고 출발하신 분들이고요. 하지만 불행히도 이제 모든 성실하신 분들이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스스로 맞춤식으로 정확하게 어떤 자신이 이제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분명히 높은 시험이에요. 자, 2차 과목과 함께요, 간단하게 조언해드릴 수 있는 몇 가지까지 이제 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럴 틈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운동하세요, 이런 걸 매일 추구할 수도 없고요. 증거해봐, 증명해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관리를 해 나가시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자꾸 메꾸려고 노력을 스스로 하시면서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조언을 상담을 하고 조언을 구하고 빨리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면요, 아마도 이제 지금 꿈으로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신 이 외교관 외무 후보자 합격 시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기를 제가 기원하면서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모두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제가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카페가 아니고 다운 카페입니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런 카페를 생각하지 않았죠. 자, 다음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에코마인드라는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요, 비대 달면서 질문들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제학 질문하시면서 공부하고 계세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아니면 그 다음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제 이름을 치셔도 아마도 이 카페가 이제 바로 검색이 되실 겁니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에코마인드 하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경제학 마인드 같아요? 아니면 환경단체 같습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누가 이제 선점을 해버려가지고. 원래 이코노 마인드였어요.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선점을 했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선점을 해놓고 나서요, 제가 이제 안 쓰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한번 뺏을까 한번 문의를 해보려고 봤더니 그분 딸 사진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뺏지 못하고 제가 이제 무심코 집어넣었더니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녹색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하시는 카페예요. 경제학 공부를 여기서 하시고 경제학에 관련된 공부 전반도 조언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초반에서도 막판 정리 이런 부분에서 또 궁금한 사항들 이런 거 질문하시면서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 기원하고요. 이 정도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항상 여러분들의 정신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난 될 수 있다. 나는 언젠가는 여기서 이 터널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요, 수학 못해도 충분히 경제학에서 난이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엄청난 점수로 합격 가능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합격 기원합니다. 예, 언젠가 또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은 즐겁게 공부하시면 돼요. 예, 그때 공부 같이 하시게 되면은 그때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준비한 만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합격의 법학원의 논리와 비판이라는 피셋 연구팀을 맡고 있는 팀장 박완영입니다. 일단 국립외교원이라는 것 자체를 앞서서 여러분은 항상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 본인의 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그리고 고시를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나는 고시에 뛰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강의는 강사가 해주고 공부는 본인이 와서 수업은 듣지만 정리하고 그거를 시험장에 가서 쓰는 거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고시입니다. 그래서 고시를 앞두고 항상 여쭤보는 거는 왜 이 길에 뛰어드십니까? 항상 여쭤보는데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기타 등등 여러 사람이 하라 그래서 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 항상 명심을 하시고, 그리고 기왕 하실 거면은 세 가지는 꼭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든 고시 시험이 마찬가지지만 지치시면 안 되고요. 지침 금지라는 거는 하루에 아까 뭐 윤재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뭐 보통 평균적으로 합격하는 사람들은 일평균 그래도 14시간 정도는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한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요? 네,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행시를 준비를 했지만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앉아있는 것 자체는 체력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앉아있는 것도 체력을 써요. 그리고 체력이 딸리는 사람은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체력적인 관리를 여러분은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뭐 온전히 다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앉아있으면 한 자라도 더 본다고 생각하시고 좀 앉아 계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자만하시거나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다 유수의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다 고시를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전국 1등도 해봤고 전교 1등도 다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라서 가장 약한 게 그 부분이에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좀 못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만큼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내려오는 걸 상당히 경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거고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못하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라는 그런 마인드가 좀 고시에서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상대는 지금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공부해왔던 사람들이라는 걸 항상 명심을 해두시고요. 지금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지만 나는 항상 부족하다라는 조금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만하거나 만족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가장 또 여러분이 하지 마셔야 될 게 이런 타협 문제인데, 타협이라는 건 그렇죠. 자기 타협입니다. 나 오늘 이만큼 했어. 원래 내가 10시간 공부하는데 오늘 11시간 했어. 그러면 내일 한 8시간만 공부하자. 이런 타협이라든가,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한 4시간만 공부하고 내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식의 타협은 조금 힘듭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나중에 1차, 2차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를 어느 정도 획득을 하십니다. 그러면 합격선이 나올 거예요. 합격선에서 내가 1, 2점이 부족하다. 그럼 내년에 내가 1, 2점 정도만 더 높이면 합격하겠구나. 이 생각은 망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1, 2점 차이는요. 생각보다 쉽게 안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타협 자체를 내가 1, 2점 높이자가 아니라 내가 아예 좀 여유 있게 합격하도록 한 10점 정도 높이자라는 좀 원대한 포부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타협 자체는 그런 점수적인 타협도 있고 시간적인 타협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국립외교원자는 이제 외모고시 때부터 이상하게 공통적인 사항이 하나 보이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상당히 좀 대단하다고 좀 느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통 피세 수업이 오전에 시작을 합니다. 보통 9시에 시작을 하고요. 시험이 있을 때는 8시에 시험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면 아침을 보통 한 7시에 먹고 오시거든요. 근데 정말 여자분들은 부지런하신 분들이 특히나 국립외교원 쪽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시간에 어떻게 씻고 화장을 다 하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합니다. 화장품 냄새가 굉장하게 강의실에 납니다. 참 볼 때마다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신데, 그렇다고 꼭 뭐 안 씻고 오라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최단기간 합격하신 분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옆에 좀 사람들이 안 갑니다. 잘 안 씻거든요. 그러니까 씻는 시간도 그 사람한테는 좀 아까웠던 거고요.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고 그분은 이제 목표 자체가 아예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도 아끼고, 그 다음에 이분은 오전에 저희가 그래서 이번 종합반 과정에 넣은 것 중에 하나가 복습 동영상과 예습 동영상을 같이 넣어놨는데, 그분이 공부했던 스타일이 뭐였냐면 보통 오후에 아니면 저녁에 실강을 듣고, 그러면 오전 시간이 비거든요. 오전 시간에
그 다음 순환 뭐 예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예를 들어 1순환을 듣고 있으면 2순환 거 예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1순환 그 오늘 배울 거 예습을 하는 동영상 강의를 같이 듣고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수업 끝나고 뭐 혼자 복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복습 시간을 갖고요. 그런 식으로 좀 하니까 좀 합격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금 이번에 도입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윤진 선생님은 한 순환이 될 때 1회독을 얘기를 하십니다. 1회독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강의 시간에 책을 한번 이렇게 쭉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왜 부족해요? 경쟁하는 상대는 이미 그 과정을 1, 2년 전에 밟아왔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그래서 한 강의가 진행될 때 3회독 정도는 혼자서라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습, 복습, 그다음에 실강까지 합치면 3회독이 숫자로는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순환 반복하면서 1년에 시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10회독까지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시험이 국립외교원 시험이라는 걸 그냥 알아만 두시고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국립외교원 시험 준비하실 때 어떤 식으로 커리가 진행이 될지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 시험 피셋에 앞서서 여러분이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영어 능력 검정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한국어 능력, 그다음에 제2외국어 검정 능력 시험에 일정 점수가 필요합니다. 이 점수가 있어야만 접수가 가능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은 1차 시험을 보러 가실 겁니다. 1차 시험이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게 헌법 과목이 추가가 된다는 게 차이가 있죠. 헌법 과목이 추가가 되고 그러고 나면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셔서 2차 시험을 보시는데 여기에는 전공평가 3과목이 들어가고 학제통합 논술 시험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면접까지 진행이 되는데 면접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영어 능력 검정 시험은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하실 거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책에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한국사 능력 시험은 60점, 2급 이상만 획득해 주시면 됩니다. 이 획득은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헌법 과목은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발표된 바로는 한 7급 정도의 헌법 수준으로 맞춰주겠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과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 사지선다형 40분 동안 40문제를 푸셔야 되는 그 정도 난이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0점 안 된다 그러면 피셋 아무리 잘 봐도 시험 통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공해드린 책자 8페이지 보시면은 1차 시험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1교시가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10시에 헌법 보면서 언어논리 시험을 같이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총 130분 동안 시험을 1교시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2시간을 쉬어. 쉬는 동안 지칩니다. 할 게 없어서 밥 먹고 나면요. 할 게 없어서 지치는데 요거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료 해석 보시고 상황 판단 보시면 6시에 시험이 종료가 됩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험을 보시는 거니까 요때도 체력 안배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1차 시험 피셋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 자료, 상황 판단 이렇게 3개 영역으로 시험이 될 거고 각 영역별로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 점수를 얻는다라는 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 앞으로 피셋에 공부를 해야겠다. 요거 자체는 여러분이 판단을 우선적으로 하고 수업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시냐면 기출문제를 출력을 하시고요. 요거는 고시점 KR 들어가시면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출력을 해서 시간 재서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렇다면 가장 공부가 안 된 사람이 나올 만한 점수는 어느 때냐면 50점에서 55점대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그냥 풀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지식으로 함양을 했을 때 문제풀이에 점수가 나오는 게 이 점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이제 70점대가 나올 겁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요 점수대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50점에서 55점 됐다고 저는 근데 40점 미만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 시험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20, 30점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강의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10점 올리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다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실 때는 공부 습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수능 볼 때 어떤 문제 풀고
틀렸네, 맞았네. 이게 왜 틀렸을까? 아, 이래서 틀렸구나. 앞으로 조심해야지. 이러면 점수가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거고요. 그렇게 공부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동적으로 문제를 여기까지 푼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의 능동적인 영역이 필요합니다. 능동적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져 있는 어떤 조건을 본인이 변형을 시키시거나 어떠한 가정이 주었을 때 가정을 삭제를 시키신 다음에 그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즉 이러한 방법으로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방법 스타일로 공부를 하셔야만 그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하실 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떠한 식으로 변형이 됐을 때 내가 풀 수 있느냐까지 여러분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래야 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영역은 이제 각 영역별로 강사분들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외교관 후보자 일반 외교 같은 경우엔 커트라인 70점이에요. 70점이라는 건 뭐냐면 각 영역별로 28문제씩 다 골고루 맞췄으면 나오는 점수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시간을 딱 재서 푸시면 한 30번에서 35번 사이의 문제를 아마 90분 내에 푸실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그냥 쭉 가서 풀었는데 한 35문제에서 그래 28문제 못 맞추겠어?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8개 맞기 상당히 힘듭니다.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20번 자료 해석 같은 경우 특히나 20번 가시면 시간이 한 10분 남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피셋은 여러분은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가셔야 되냐면 기출문제를 나중에 한 5개년어치를 쭉 뽑으세요. 5개년치를 뽑으신 다음에 문제를 쭉 풀어봅니다. 그러면은 걸러져요.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이 걸러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형이 걸러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해조차 힘든 그런 유형들이 걸러져요. 자, 이 유형들이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 가서 푸실 때는 후순위로 밀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푸실 거는 내가 풀었을 때 자주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얘는 어떠한 함정들이 자주 등장했다라는 걸 아는 유형들을 먼저 건드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시간이 내가 40번까지 그런 거 다 골라내면서 40번까지 가고 남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맞출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5개년치를 통해서 어떠한 유형에 내가 강하고 약한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정확도입니다. 정확도 부분은 내가 푼 문제를 어느 정도 정확한 확률로 푸느냐인데, 여러분의 목표는 90% 이상 정확도를 올리셔야 돼요. 이 정확도를 올린다는 게 예를 들어 선지가 기억에서 미음까지 있는 게 미음 요거를 다 해결했다, 다 풀어봤다, 이게 정확도가 높은 게 아니고요. 하나의 선택지를 풀었을 때 요거를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푸느냐거든요. 그래야 뭐 선지를 골라내든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런 방법 또한 기출문제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분석을 했느냐, 즉 이런 게 주로 함정에 등장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좀 빨리 풀리더라,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풀리더라, 이러한 연습으로 걸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기출 5개년치를 여러분이 꼼꼼하게 좀 판단을 하고 풀어보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40번까지 문제를 풀고 정확도를 90% 이상까지 끌어올리시면은 충분히 후보자 선발시험 커트라인 통과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하지만 그 과정까지 밟아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2차 시험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시험 3과목 봅니다.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을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학에는 국제경제학이 포함이 되고요. 국제법에도 국제경제법이라는 게 또 따로 포함이 됩니다. 내용 안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국제정치학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리고 학제통합 논술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요 3과목을 통합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에 뭐 격가지 문제로 3개 혹은 4개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문제를 국제 정치학의 입장에서 논술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통합 논술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고 시험 시기는 5월 중에 실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1차가 3월에 있어요. 3월 5일 날 있고요. 시험은 2달 있다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2달 내에 요 3과목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 책이 요래요. 두께가 이만하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학도 2권이고요. 거기에 국제경제학까지 합치면은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요거를 2달 안에 하는 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예비순환하고 1순환까지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냥 옆 친구하고 나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 오랫동안 공부했던 사람하고도 차이가 별로 안 느껴져요. 하지만 언제 많이 포기를 하고 갈라지냐면 2순환 들어가면서부터 확 바뀝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못 해놓은 사람들은 여기 가면 헤매고 수업 가면 괴롭고 막 이런 상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에 앞서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통 얘기하는 게 단권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권화라는 건 뭐냐면 뭐 자료를 취합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내용, 그러니까 책만 읽어도 아는 내용, 그 다음에 강의 시간에 들었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나 너무 어렵구나, 그 다음에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해놓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국제정치학은 들어가야 될 내용이 책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논문, 이슈, 각종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내용들이 어떠한 파트에, 책의 어떠한 파트에 나왔을 때 이 사례들이 들어가면 될지를 책 옆에 포스트잇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해놓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을 쭉 밟아 나가야 3월 지나고 2달 동안에 그 부분만 읽어봐서 여러분이 해결을 해내는 거예요. 그때 가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3월에서 5월 사이에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1순환까지 여러분 그 과정을 밟으셔야 되고요. 근데 이 과정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기본 과정을 밟는다 그래서 이론적인 걸 배우는데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뭐가 핵심적인 사항인지도 모른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이 되나요? 강사는 얘기를 거기까지 얘기 안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마찬가지로 이 국제정치학이나 국제법 같은 경우에 최신 이슈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여러분한테 논문집이 됐든 이슈가 됐든 그거에 관련 얘기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은 그냥 이게 최근에 문제가 되고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걸 본인이 판단을 하고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내셔야 돼요. 이제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될 거고 그걸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을 밟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출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쭉 기출되었던 문제를 쭉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게 최근에 이슈였어. 그러면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하는 부분이 걸러질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은 좀 일단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단권화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밟고 이제 2순환 가시면은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나 1순환 듣고 왔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어떡하지? 라는 순간이 올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냥 따라가시는 분이 있고요. 포기하고 다시 예비순환부터 강의를 다시 듣는 분이 있습니다. 자,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될 거는 요 과정을 다시 가시면 안 돼요. 일단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나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공부할 양을 줄이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 사항이었어. 그러면 그 후에 내가 붙으면 좋지만 떨어져도 만약에 다시 들을 때 이 부분이 어려웠으니까 나는 여기를 좀 더 집중해서 듣겠다라고 생각으로 강의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제가 강의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저도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강의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본인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책이 너무 방대하고 외워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혼자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가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리고 경제학이 나중에 아시겠지만 2차생들이 뽑는 가장 어려운 과목입니다. 양도 상당하지만 어디에 논점을 맞춰서 답을 쓰는지를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강의의 필요성을 본인은 많이 느끼시게 될 거고 국제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전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따른 어떤 판결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최신 판결을 계속 여러분은 업데이트 시키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사들이 그거를 뒷받침을 해드리는 거라는 걸 좀 이용을 하셔야 되고 국제정치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 부분이 답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슈를 본인이 계속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본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논문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를 해주는 게 강사의 역할이고 강사가 그거를 강의로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겠다는 게 학원 강의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논문을 이틀간 보시고 나면은 나중에 면접까지 가는데 이거는 각 과목별 설명입니다. 요거는 특히나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암기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UN 헌장이나 ICJ 규정, 조약법, 협약은 필수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암기는 들어가는 과목이 있지만 필수적으로 암기에 앞서서 분명히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암기에 대한 순간은 옵니다. 언제 오냐면 3월에 시험 보시고 4월 중에 막 정리하시다 보면 시험 한 달 앞두고 야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한 달 내에 암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전까지 암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암기하라며요. 이 부분 암기는요. 여러분이 1순환, 2순환에 들어가는 게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모의고사 답안지를 막 몇백 번 쓰다 보면요. 알아서 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무튼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경제학 그렇습니다. 통합 논술시험 뭐 3-4개 과목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다음 면접으로 흘러갑니다. 면접은 이제 9월에 실시가 됩니다. 집단 토론, 영어 토론, 개인 PT,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인성 면접을 좀 더 강화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다음에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영어 능력을 최근에 더 많이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영어 토론에도 여러분은 좀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나중에 2차 잘 붙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 관련해서 이제 스터디도 많이 운영을 하실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면접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최종 합격을 하고 국립외교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외교원 들어가면 뭐 하냐면요. 1년 동안 다시 또 가서 공부하시죠. 총 3학기로 운영이 될 거고요. 학기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 3번, 그러니까 6번이죠. 6번 시험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쭉 밟아가시면서 봉사활동도 다니셔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 집중 과정이 5주에 걸쳐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그만큼 많이 좀 요구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최종 수료를 밟으시게 됩니다. 자, 관련 통계는 이렇습니다. 보통 1차에 최종 합격은 31명을 했는데 물론 올해 이제 발표가 다 났죠. 이제 35.8대 1 정도로 또 올라갔어요. 경쟁률은 올해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750명 정도 접수를 했는데 1차의 합격이 한 260명 정도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그 중에서 40명 정도 합격을 시킵니다. 즉 최종 선발 인원의 한 1.3배수 정도를 뽑는 거고요. 선발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명이 좀 줄었어요. 줄긴 했지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격 점수는 이랬습니다. 2014년에 72.01점, 일반 외교 따지면 65점이었는데 올해 5점 정도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국립외교원을 준비하고 피셋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제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성 합격자 수, 아무래도 국립외교원은 좀 언어적인 능력을 많이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여성 합격자 수의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2차 점수는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어차피 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 안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요 두꺼운 종이 보시면은 1년 커리큘럼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차가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고 2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나는 공부를 어느 정도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5월에서 6월, 즉 피셋의 입문 강의 진행될 때 2차 과목 보시면은 예비순환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2차 과목에 많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시간상으로 따지면 1차에 1, 2차에 9 정도의 시간을 투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가장 여러분이 대학 과정에서 아무리 밟으셨다 그래도 책 한 권을 다 보지는 않거든요. 일정 부분만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과 필요한 그런 논문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시간 배분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간이 넘어가고 1순환까지 그리고 1차 과목은 어느 정도 지금 난이도 있는 심화 강의까지 진행이 될 텐데 이때는 1차에 약간 집중은 조금 늘리셔야 됩니다. 한 4대 6 정도로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2순환 앞서서 1순환까지 할 게 참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을 1차에 어느 정도 쏟아야 되기 때문에 2차에 집중할 시간이 어느 정도 여러분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1순환을 밟는데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때는 한 3대 7 아니면 4대 6 정도로 1차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하셔야 되고 11월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1차에 무조건적인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9대 1 아니면 9.5대 0.5 정도로 시간 투여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 대신에 2차 수업에 소홀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까먹습니다. 특히나 국제법, 경제학 요거 까먹으면요 다시 또
복귀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1차를 집중은 하지만 어느 정도 책도 한 10분, 15분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요거 내가 좀 어려웠던 내용이었어 하면서 계속 리뷰는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월에 시험 보시고 나서 무조건적으로 2차에 집중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림으로 실강이랑 복습 동영상, 예습 동영상을 제공해 드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예비수나 1수나 따라가시면서 적어도 6회독 이상을 여러분한테 확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제공을 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종합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면서도 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아마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예, 그때 가서 느끼면 좀 늦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학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라고 뽑거든요. 그 다음에 어렵다는 게 국제법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한테 기본적인 내용을 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홈페이지 오셔서 보시면은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기타 질문들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